자, 모의고사 17번에 보시면요. 자, 지금 조선의 그 신분 제도인 양천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16세기부터 우리가 갑오개혁, 이때까지 해갖고 계속 구한말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신분 제도가 중간에 이제 그 유학이라는 어떤 신분을 원래는 그 노비 내지 상민이었던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해서 군역을 면제받거나 자, 이런 어떤 제도 그리고 자기들이 양반 쪽으로 이렇게 하게 양반의 어떤 신분을 얻게 되면 그거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그 어떤 이러한 신분에 대한 어떤 상승, 그리고 어떤, 이것이 가능했던 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신분 사회가 조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량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뭐라는 거야? 자기 노비들 같은 경우에 일정한 돈을 내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상민이나 이렇게 이제 양반의 어떤 여기 신분을 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의해서 어떤 신분 상승의 어떤 이것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불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것이 조금씩 양성화되는 이런 경향을 보였단 말이야. 자, 이게 이제 가부근에서 지금 내용이고요. 나에서는 그 유영현과 그다음에 정약용 이런 분이 지금 이 시기는 달라요. 이분들이 결국은 어떤 이 신분제 자체를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상 국가, 도덕적인 어떤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데 공통점인데 이제 그 방법이 약간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지금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를 보시면, 자, 조선 왕조의 기본적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자, 신분을 양인과 천인, 자, 양민과 천민으로 나눈 양천제가 기본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는 있지만, 자, 대신에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져야 돼요. 자,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의무, 책임이 따르겠죠. 자, 그래서 납세, 세금을 내야 되고, 국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역, 자, 이런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군대 의무나 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이것을 우리가 의무를 져야 됐단 말이야. 자, 그리고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이 되어서 천한 일을 담당하는 이것이 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에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이게 굳어짐에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이야. 부모가 양반이면 거기에 따라 이 자녀들도 세습적 그냥 물려지는 거야. 양반의 그 신분이 그대로 물려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양인은 사회적으로 다시 어떻게 나눠졌다?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 자, 이렇게 분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양인 중에서 양반들은 분역을 면제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나머지 중인이나 이쪽 상민 계층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든지 양반이 되면, 양반으로 이렇게 이렇게 신분이 더 상승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 분역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자, 그걸 노렸을 거란 말이야, 지금. 자,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문제는 갑오개혁. 자, 갑오개혁이 언젠데요? 자, 1894년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때까지 거의 19세기 말까지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사의 근건이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천제는 언제까지? 갑오개혁. 이 1894년까지 계속돼요. 이때 이제 신분 철폐가 일어났으니까. 자, 두 번째 문단.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조선 후기라는 것은 임진왜란 후니까 이제 17세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17세기 초반에 들면서, 자,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그 다음에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가 됩니다. 같은 상민도 같은 상민이 아니야. 자, 여기 따라 이제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자, 여기 따라 어떤 신분이 조금씩 차별이 됐겠죠. 자,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가지 농업 생산력 증대, 상공업의 발달이란 이 원인 때문에 자, 신분제의 변화. 자, 인과관계가 형성되네요. 자, 이때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들은 자, 바로 속량과 그다음에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습니다. 평생 노비로 못 살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속량. 값을 일정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보통 한 돈 100량 정도를 내면 노비로부터 어떻게 이제 해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신분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분제에서 벗어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조 연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영조 시대는 언제예요? 17세기 말. 이때가 지금 바로 이제 영정조, 바로 이때인데, 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속량을 제도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음성이 아니라 이제 이거 양지로 나오는 거죠. 양성화 시키는 거야, 지금. 국가에서 이것을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야, 지금. 법전에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됐다. 이것이 이제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자, 이는 국가의 이 재정 운영상, 자, 노비제 유지보다는, 자, 이것을 어떻게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자, 나라에서는 뭐가 필요해? 일정하게 세금이 거쳐야지만이 그걸 갖고 국가를 운영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국가 재정을 위해서 노비들을 양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양인들은 아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분역에 또 의무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자,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 노비로 두는 것보다는 양인으로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주면 꼬박꼬박 세금을 낼 테니까. 그게 더 재정 확보에도 더 유리했겠죠. 자,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을 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자, 이 양반들은 결국 집안도 어려운데 이 노비를 데리고 있느니 얘를 그냥 어떻게 돈을 받고 얘들을 풀어주면 대신 자기는 이제 일정한 대가를 받게 되니까 목돈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량을 해주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 자, 시간이 다시 18세기로 넘어옵니다. 자, 이때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는 자, 유아극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있대요. 자,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신분 상승의 욕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때, 자, 유학의 직역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지금 군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학생이야, 대학생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조금 연기를 시켜줘요. 네, 그런 것처럼, 자, 이 유학 공부를 하는 이런 선비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직역, 나름대로의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정해진 의무로서의 어떤 신분에 따라 이런 역할. 자, 그래서 지금 유학이라는, 야, 저는 벼슬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나름대로의 국가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신분을 주는 거야, 의무를. 자, 그러면, 자, 이런 어떻게 되냐. 유학은 맨 처음에는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 자, 유생이란 말은 선비를 얘기합니다. 자, 선비를 이렇게 지칭했던 말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자, 18세기 이후에는 이게 뭐로 바뀌었대요? 관료. 결국 지방의 저기, 중앙 관직에 들어가는 관리들이 있죠? 자, 관리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다 가리켜서 직역 명칭으로 이것이 아예 굳어져서 유학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 범위가 되게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선비들, 옛날에는 그냥 일반 선비를 얘기했는데,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선비들을 얘기했어. 그런데 이게 아직 벼슬에 등용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 이것들을 다 합쳐서 그냥 여기서 뭐랬다? 유학, 이렇게 봅니다. 자,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었어. 아, 바로 이걸 노렸던 거죠. 자,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상민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유학에 편입하고자 한 거냐? 바로 군역 면제 어떤 특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고, 자, 이 사람들은 돈은 있어. 근데 이런 군역 같은 경우에 이런데 군대 가고 싶진 않아.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죠. 자, 이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자,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전하게 양반으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원래 신분은 상민이었는데, 얘가 호적상 뭐가 됐어? 자, 이 특권을 누리는 유학이 됐어. 자, 그렇다면 이제 군역의 면제가 되면 양반의 저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반열에. 자, 그런데, 자, 이럴 때 양반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상민이었던 아래 것들이 지금 자기 치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위치, 반열에 서버리면 별로 안 좋을 거야, 지금. 그래서 얘들이 들어오는 걸 견제를 했을 거야. 그 방법이 뭐냐? 그 양반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예의 범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철저히 지키게 했고, 이걸 지키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을 다시 떨궈내는 거야, 지금. 자, 그게 바로 그 밑에 내용인데, 당시에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 유교적 의례. 자, 바로 의례라는 게 예의 범절로 아시면 돼요. 자, 이런 바로 양반으로서 여러 가지 예의 범절 이를 준행해야 되고, 자, 이 준행이라는 것은 전례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것. 자, 그래서 예의 범절을 양반에 맞게, 걸맞게 이렇게 예의 범절을 지켜 행동을 해야겠고, 또 문증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자, 어떤 문증이라는 게 어떤 가문을 얘기하죠. 뭐 김씨 가문, 박씨 가문이 있으면, 그리고 족보에 그것이 편입이 되어 있을 때, 여기까지 그 정도까지 오려면 어떻게 돼? 정식적으로 가문을 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좀 까다로웠을 거야. 자, 그리고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분 상승도 되고 분역의 면제라는 특권도 받게 되니까. 자, 조선 후기에는 이런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성과 비양반층의 상한성이 근접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결국 분명히 양반과 상민층의 구분은 있었지만, 자,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양반 중에서도 몰락한 양반들이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하한, 바닥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상민층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유학이나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비양반층의 가장 상한선이니까 거의 두 사람이 어떤 신분의 거의 차이가 크지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 비양반층이 양반에 적고자 하는 힘은 더욱 강하게 작동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군대, 저거 양반만 되면 군대 면제를 받고 특혜를 받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길을 쓰고 양반이 되려고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조선 시대 초기에는 양천제를 도입했지만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 어떤 신분 상승의 어떤 욕구나 이런 현상에 의해서 결국 어떤 유학 이것이 증가하게 됐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아래로 갈까요? 자, 나도 마찬가지 지금 경국대전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 법전인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의 신분에서는 관료, 아까 얘기했던 관리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유영원은 반기의 수록을 통해서 그리고 19세기는 정약용이 경세유표라는 책을 통해서 자, 바로 공통점이 되겠네요.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영원도 정약용도 시기는 한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결국 둘 다 도덕적 능력주의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자, 이런 입장이었겠네요. 자, 먼저 17세기 유형을 먼저 봅니다. 자,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자, 기본적인 틀은 성리학적 가치예요. 자, 그리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건설. 자, 그리고 신분 세속을 비판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자식도 반드시 양반이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신분 세속 자체를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자, 여기서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가는 것이 천하의 도리 어긋난다고 보고 자, 되게 파격적이네요. 17세기에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자, 똑같은 양반, 아니,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신분의 어떤 이런 저기를 노비제 폐지, 그러니까 노비는 끝까지 노비가 아니란 얘기죠.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들, 이 천한 직업이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 공상에도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걸 철폐하고 산업 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가면요. 산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선비, 그 다음에 농민, 공인, 상인. 자, 요 네 개의 부류만 남겨놓고 결국 나머지 광대와 같은 천인 계급들을 이 사람들도 어디에 편입시키는 거야? 네 개의 부류 안에다가 네 개의 백성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는 또 과거제를 대신해, 자, 이 사람은 과거제를 원하지 않네요, 그럼. 과거제 이 대신에 공거제를 통해, 야, 공거제라는 말 그대로요, 이거는 추천을 하는 거야. 이 사람 되게 똑똑하고 훌륭한데, 능력 있는데, 자,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되는 거야? 추천을 하는, 이게 공거제입니다.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 여기서부터 계속 써먹을 말이 도덕적 능력입니다. 자, 이걸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을 하고,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에,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해서 관리로 임명해야 한다는 제안합니다. 자,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이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이니까 어디 시골이 되겠죠, 지방. 이 지방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거네. 자, 그러면 자, 유영원 다시 정리할게요. 유영원은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다. 노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자, 그리고 완전히 신분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야. 자, 이 선민들이나 이걸 없애는 대신에 산업공상이랑 3인 안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한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추천제를 통해서 자, 도덕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 여러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키워가지고 자, 이 인재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을 이제 관리로 임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어떻게 일정한 뭐를 주는 거야? 적절히 인원을 배분을 해서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방 관리로서 지방 향촌, 이 도덕적인 교화에 힘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 정약용으로 넘어옵니다. 신분제가 동요하는 이 상황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좀 특이하네요, 여기는. 자, 신분제가 동요. 자, 19세기는 신분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일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 양반, 그리고 다른 어떤 산업공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으면,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교화, 이 도덕적으로 이 하층민들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산업공상별로 구분해서 살자. 그럼 여기는 선비마을, 이쪽은 농민마을, 상인마을, 공인마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개편을 구상을 했고요. 이에 맞춰서 사집단, 사가 뭐야? 바로 이 선비 집단이 되는 거죠. 선비. 보통 여기 양반 집단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집단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덕적 능력의 여부, 여기도 똑같네요. 아까 이영원과 마찬가지로 정약용도 도덕적 능력 여부에 따라서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먼저 선발하고, 고를 선자, 뽑을 선자, 우리가 선거할 때 쓰는 그 선자, 거기에 사자는 이 선비 사자를 씁니다. 자, 어떤 사람을 먼저 뽑는 거야? 자, 예비 관리들을 미리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도 그럼 과거 시험 봐요? 안 봤어요, 지금? 안 봤죠, 아직? 그리고 자, 여기서 일정한 교육을 한 다음에, 자, 이것도 유영원하고 똑같네요, 여기까지는. 추천을 받아.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능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일정한 교육을 시키는 부분. 자, 유영원이었고, 자, 정약용도 마찬가지. 자, 이거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비 관료를 선발을 한 다음에, 자, 이 사람들 일정한 교육하는, 여기까지 내용은 똑같아요. 유영원이나 정약용이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단계의 무엇을 거친다? 자, 시험을 거치는 것 누구? 바로 이건 정약용만 하는 거네요, 지금. 이거 차이점이 되겠죠? 바로 여기는 누구와, 자, 유영원과의 어떤 차이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시험을 거쳐서 관리를 선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자, 그러니까 선비 계층, 이 양반 계층에서 더 많은 어떤 인원, 자, 이런 선사, 예비 관료들을 이렇게 선발을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 중에서도 자, 선사의 선발 인원을 일정하게 배정하네요. 자, 그리고 노비 이외의 사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 노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제외시킨 거죠. 자, 유영원은 아까 노비제를 폐지를 주장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정약용은 노비제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유영원과 그 다음에 정약용의 차이점이 되겠죠. 자, 이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자, 위에 있는 아까 사집단을 재편을 하는데 이 산업공상에서 뽑는단 말이야. 이런 관리가 될 예비 관리들을. 자,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노비란 말이야. 그래서 쟤를 여기서 폐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자, 도덕적 능력주의 또 남았네요.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자, 사에 주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영호는 이때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봤어요.
자, 신분제는 유지를 하되 노비제는 폐지한 유형화. 자, 그래서 자, 다스리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천하 이치라고 봤고, 이때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자, 이걸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자, 정약용도요. 자,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면서, 자, 그럼 양반 세습,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양반은 그냥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아들이 양반인 것. 자, 이것도 원치 않네.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고. 자, 이거는 정약용도 유영원도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반 세습은 비판했다. 자, 그리고 자,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집단의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고, 자, 약간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아까 어느 부분에서 이 추천을 받아 선발을 했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시험에 의해 선발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정한 교육을 끝내고 관리를 등용을 하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적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는 면에서는 자, 유영원과 그 다음에 누구의 정약용의 공통점이다,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갑니다. 자,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서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 의무.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인이 되면서 속세, 납세 의무를 졌다는 말이야. 자, 경국대전 반포 이후에 가부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는 당연히 두 개의 신분이 양천제,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을 겁니다. 자, 3번에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속량이죠. 속량. 자, 그리고 4번에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 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현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니죠. 양천제는 유지가 됐고 왜 이 사람이 유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내고라도 아니면 어떤 신분, 양반의 신분에 끼면 군역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신분제가 그래도 어떻게 지켜졌으니까, 작동이 됐으니까 신분 상승, 자기는 그 위의 신분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겠죠. 만약 이런 아무 구분이 없다면, 별 차이등이 없다면 굳이 이 유학 같은 이런 증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네, 답은 4번. 5번에 조선 후기의 상민이 유학의 지역을 얻었을 때 양반층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됐지만 온전한 양반은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뒀죠. 그 여러 가지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는 가문이나 문중에 또는 어디에 그 족보에 편입이 되는지 이런 조건까지를 지금 까다롭게 봤단 말이야. 예, 답은 4번. 자, 13번에 갑니다.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유영원과 그 다음에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유영원은 자신의 구상은 공동체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 이 광대 같은 건 없애는 걸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유영원은 지방사회에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일정하게 인원을 할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 자, 그래서 사집단을, 이 지도권을 가져야지만이 어떻게 밑에 있는 피지배층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할 수 있다고 봤고, 더 나아가서 누가 필요해졌어요? 노비들이가 필요해서 그걸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4번에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영원과 정약용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일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만? 이건 정약용만 여기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유영원은 지금 선발시험 도덕, 이거 따로 보지 않습니다. 정약용만 여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먼저 똑같이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한 다음에 일정한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선발 시험을 보는 것은 내 정약용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14번에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동그라미 기억에 보시면, 유교적 의례 준행이나 예의범절 잘 지키나 문증과 족보에 편입이 됐냐, 이런 다양한 조건을 내세운 거는 양반들이 그 위에 뭐야 하는 거야? 자, 자기들은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게 싫었겠죠. 그래서 그걸 제재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부분에 보시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을 어느 정도 신분은 이 산업 공상 중에 능력은 신분은 낮더라도 이 사람이 뭐만 든다면 자 도덕적 능력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도 여기 편입을 시켜주는 거죠. 도덕적 교화를 목적으로 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3번처럼 자 결국 누구를 양반을 인정받는 거 상민들이 양반을 인정받는 걸 억제하는 장치를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의 신분의 벽을 두지 않고 선발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자, 1번에, 자, 여기서, 니은은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양반층의 여기 양반층을 지키려는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왜? 이건 신분제가 흔들리는 거잖아,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를 양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자, 이번에 보시면 니은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했다고 했는데, 자, 니은이 뭐였죠?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 안에서 양인들을 더 많이 선발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기득권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진 않겠죠. 왜? 일정한 양만큼은 여기서 선발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신분층에서도 바로 이 사계층이 선발이 되는 거니까 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편입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이 불평등을 그렇다고 이게 여기 심화시키는 건 아니겠고 능력주의가 발동을 해서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약간의 제동을 걸고 우리 양반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 이렇게 맞긴 했지만 이게 불평등을 심화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5번에서는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지만 그 명확한 구분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는데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민적 구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조금 무리가 있긴 하네요, 지금. 그쵸?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일부러 이 의도적 신분 구분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것은 자, 조금은 맞아야겠다. 이건 빼버려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중간 정도의 입장이고요. 자, 답은 여기 명확한 건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자, 기억은 유형은 정약용이 둘 다 긍정했을 테고 니은은 지금 유형은 정형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긍정. 자, 하지만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를 준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정약용은 누구를 제외시켰어? 노비는 제외시켰으니까 모든 이에 존귀한 것은 유형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얼에서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다는, 이거 안 맞잖아. 이건 다 유형원도 아니고 정약용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리얼은 둘 다 동의할 내용이지만 이것은 유형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정약용은 기억에 동의를 할 테고 디귿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답은 5번. 자, 16번 정답합니다. 자, 여기 가나를 지금 보인 반응인데 이게 적절치 않은 거야.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자, 여기서 내용에서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하게 되는데 자, 유토피아는 어떤 사회래요? 자, 여기서는 지금 모두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치에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자, 시간도 딱 6시간만 일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의 면제를 받는 뭐가 있죠? 학자 계급이 있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특수한 자기만의 엘리트 계층이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에 자, 아까 군역의 의무 같은 이런 게 면제되는 대신에 연구와 그다음에 군공의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것도 되게 지금 여러 가지 대표들의 승인 절차가 지금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되거나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할 수도 있죠. 이것도 신분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충분히 아랫사람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5번에 보시면,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차등이 없는 건 아니죠. 신분제는 있는 거니까. 노동계급과 학자 계급이라는 신분제는 있는데,
차등은 있지만 그것이 넘나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유형은 정약용이 구성하는 것과는 자,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잖아. 그 선사의 경우도 내가 어떻게 밑에 양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양인 안에서 산업 공상 중에서 이게 자유롭게 선발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어떤 같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나머지 1번에서는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자, 나의 선사에 가깝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서는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자, 특혜받는 양반과는 좀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자, 이때 사집단에서 정치 권력을 집중하고자 했던 유영원, 정약용의 생각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이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번에 자, 굳다. 자, 이건데 자, A 부분에 가볼까요? 아,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이건데 자, 이때 굳다의 개념은요. 자, 어떤 것이 몸에 배어서 자리를 잡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는 가운으로. 그래서 보통 이 부사어인 뭐뭐트로 자,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자, 이 가운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1번. 땅이 굳다는 건 뭐야? 이게 습기가 여기 없어가지고 단단해지거나 이런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심이 굳어졌다는 것은 결심이 확고해졌다. 이 정도. 자, 추위로 몸이 굳었다는 것은 경직이 됐거나 근육이 경직되거나 이럴 때 의미하는 거. 자,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건 표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표정이 어떻게 됐다? 굳었다 의미니까. 자, 이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칠게요.